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종명 작가의 이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하기석은 창가에 새로 마련된 그의 책상 앞에 앉아 의자 등받이 깊숙이 몸을 밀어넣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볕이 알맞게 따뜻했고 새로 사들인 회전 의자도 마치 새 옷으로 갈아입었을 때처럼 다소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그의 작은 체구를 그럭저럭 안락하게 받아들였다. 점심 식사를 마친 직원들이 하나둘 사무실로 돌아와 응접 소파에 둘러앉았다. 뭐니 해도 부장님이 안 됐어. 그 어른으로 말하자면 자타가 인정하는 창업 공신인데 말이야. 나이 많은 부세대는 무조건 퇴출감으로 점찍었다는 거야. 사람이 그러면 못 쓰지. 저는 뭐 생전 나이를 안 처먹을 건가? 어제 오늘 입이 아프게 내내 떠들어온 불평의 연장이었다. 하기석은 지칠 줄 모르는 그들의 수군거림에는 이맛살이 절로 찌푸러졌다. 적어도 부회장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부사장이 허울뿐인 고문으로 밀려난 데 대한 동정론은 이해 못할 바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이 겨냥하고 있는 질시의 표적이 사실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하기석은 잘 알고 있었다. 사장을 입에 올려 중구난방으로 난도질하는 그들의 방자한 입방아가 못마땅해서도 아니었다. 당당하게 앞에 나서지는 못하고 뒷구멍에서 끊임없이 수군대는 그들의 비겁한 태도에 그는 넌덜머리를 내고 있었다. 이미 내려진 판정에 대해 번복을 강요하면서 링을 점령하고 볼성사나운 추태를 다 부리는 패자의 트레이너를 지켜볼 때와 흡사한 연민의 정이 솟구쳐 올랐다. 그가 정체불명의 귀울림을 자각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어깨가 무거워지면서 손바닥으로 양쪽 귀를 힘껏 틀어막았을 때의 나는 바닷가 솔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전동차 바퀴 구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어쩌면 그 두 가지 소리를 한데 버무린 듯한 기울림이 우렁우렁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헤집고 있었다. 그는 팔을 뻗어 책상 모서리를 힘주어 잡고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눈길을 돌려 응접 소파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직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계속되는 기울림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기석은 마치 무성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 그는 도로 의자 등받이에다 깊숙이 등을 기대며 숨을 죽였다. 어머나 하선생님. 경릭과 민세영이었다. 네? 얼굴이 몹시 창백해 보여요. 어디 편찮으세요? 하기석은 마치 수음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닌 애매하고 야릇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며 가며 주책 맞는 소리를 내뱉다가 남자 직원들에게 곧잘 핀잔을 먹기 일쑤인 그녀가 상대방 나름의 곤란한 속사정을 헤아려 줄 리 없었다. 오라, 주무셨구나? 그렇죠. 근데 왜 얼굴이 새빨개지세요? 점심 식사 후에 잠깐씩 조는 건 건강에 이롭대요. 점심시간 끝나자면 아직 20분이나 남았어요. 더 좀 주무세요. 응접 소파에 둘러앉아 있던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길로 그런 하기석과 민세영을 힐끔힐끔 돌아다 보았다. 가뜩이나 긴장하고 있던 뒤끝이라 하기석은 자신도 모르게 당황했다.
그는 민세영을 잠깐 쏘아본 다음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무작정 뛰쳐나오기는 했으나 갈 곳이 마땅찮았던 그는 엉겹결에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자넨가? 그는 언뜻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거울 속의 얼굴을 보았다. 뜻밖에도 사장이었다. 하기석은 이마에 배어나는 끈적한 식은땀을 손등으로 분주히 훔쳐내면서 사장을 향해 돌아섰다. 사장은 소변대 앞에서 사추리를 헤집으며 삐딱하니 담배를 꼬나문 두꺼운 입술에 야릇한 미소를 언뜻 지어 보였다.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이는 그에게 사장은 말했다. 어때? 할만해? 하기석은 어물어물 대꾸했다. 나 하부장한테 기대가 크다고 알지? 볼일을 마친 사장은 아까처럼 그의 한쪽 어깨를 툭 치면서 화장실 밖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갔다. 그의 뒷모습을 망연히 지켜보면서 하기석은 자신도 모르게 잠옷 송구스런 표정을 짓고 말았다. 입사 6개월 만에 일약 총무부장으로 승진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초고속 승진이다. 자지러지는 신용이라도 해보였어야 옳았을까. 하기석은 어이없게도 잔뜩 주눅 들어있는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고 당황했다. 하기석은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찌른 채 유리창을 통해 바깥 풍경을 물끄러미 내다보았다. 종묘에 우거진 나목이 한결 밝아 보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시각이면 짙은 어둠 속에 잠겨있던 숲이 아니던가. 입춘 지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해가 눈에 띌 정도로 길어졌다는 사실을 그는 피부로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고 보면 하기석이 유림산업에 입사한 지도 어느덧 6개월이 넘어서고 있었다. 여태 퇴근 안 하셨소? 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서운배가 출입문 앞에 서 있었다. 아, 예, 어쩐 일이십니까? 가다가 생각해보니까 뭘 깜빡 잊은 게 있어서요. 서운배는 자기 책상 앞으로 다가가더니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지금 실장님을 기다리십니까? 아, 아닙니다. 잡아떼기는 했으나 공연히 얼굴이 뜨거웠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7시 20분이었다. 유종민이 사무실에 나타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그를 꼭 만나야 할 무슨 긴급한 용무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나 저제나 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별일 없으시면 같이 갑시다. 지금 우리 부서 직원들끼리 전주집에서 한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 보니 서운배의 눈자 위가 약간 붉어 보였다. 제가 중간에 참석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다 마다요. 같이 가십시다, 하부장. 서운배가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나이 많은 사람의 호의를 뿌리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전주집은 회사 정문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는 유림산업기획실 겸 총무부 직원들이 자주 찾는 작은 술집이었다. 거기에 이석진, 양호일, 장기목, 김인식 등이 진을 치고 앉아 있었다. 하기석이 술청 안으로 들어서자 모두들 의외라는 눈길로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김인식이 엉덩이를 움직여 자리를 조금 내주었다. 하기석은 그가 내어주는 자리에 끼어 앉았다. 여태 사무실에 있었어? 장기목이 술잔을 하기석에게 건네었다.
하기석은 이번에도 소리 없이 웃으며 머리만 조금 끄덕였다. 출세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비웃듯이 말한 사람은 이석진이었다. 그냥 던져보는 농담이 아니라 남의 속을 긁어 부하를 돋우려는 야비한 저희가 숨어있는 어투가 분명했다. 어찌 보면 정신이 말짱해 보이기도 했고 또 어찌 보면 이미 주량을 넘어선 것도 같아 보였다. 그러나 하기석은 이런 이석진을 잠깐 마주 바라보았을 뿐 잠자코 외면해버렸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지? 하기석이 나타나는 바람에 일시 중단되었던 이야기를 계속하라는 뜻이었다.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새까만 후배 자식이 부장 불알을 물고 늘어졌다고 했잖아. 아, 그래. 김은식은 어투를 가다듬었다. 어제 그저께 온 이 새까만 후배 자식이 동료 직원들의 눈총에 아랑곳 없이 죽자 살자 부장님 불알만 노골적으로 잡고 늘어진 거야. 그러니 동료 직원들이 마냥 이쁘게 보아줄 수가 없지. 너 이 자식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고 기회를 엿보면서 잔뜩 벼를 수밖에. 그 말을 이석진이 이렇게 맞받았다. 치사하고 더러운 놈. 나 같으면 그딴 자식은 눈알에서 불이 번쩍 나도록 한 방 갈겨놓고 보겠어. 이석진은 별명이 샌님이다. 말을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술자리에서 함부로 시비를 거는 사람도 아니었다. 평소에 그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인데 그날따라 수줍어하는 기색도 없어 보였다. 역시 술기가 제법 올라서 그런 모양인가. 술자리가 고역스럽게 여겨지고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간다 싶었으나 하기석은 애써 눌러 참으며 눈짓으로 김인식에게 슬쩍 물어보았다. 저 친구 왜 저러는 거야? 그런데 김인식이 뭐라고 대답하기 전에 이석진이 불쑥 언성을 높였다. 지금 말이야 상사 불알만 잡고 흔들어서 출세한 어떤 개자식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이야. 알아? 더럽고 치사한 놈. 오나가나 물 흐려놓는 그딴 개자식들 때문에 술맛이 안 난다니까. 내 말이 무슨 뜻인지 하아무개 형은 알고 있겠지, 응?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자기 얼굴로 밀려든다는 것을 하기석은 알았다. 대놓고 못마땅한 표정을 지을 수도 없어서 그저 뻐덩뻐덩한 심정으로 고역을 감수하기로 그는 마음을 먹었다. 글쎄, 일단 한 발 물러섰다. 그의 애매한 대답에 이석진이 이번에는 마치 그런 기회를 노리고나 있었던 듯 대뜸 삿대질을 하면서 버럭버럭 고함을 질러댔다. 글쎄? 글쎄라니. 뭐 이런 개자식이 다 있어. 야 임마, 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까부는 거야? 너무 갑자기 당하는 기습에 어떻게 응수를 해볼 사이도 없었다. 당사자인 하기석은 정작 어처구니가 없어 가만히 있는데 놀란 서운배가 그들 사이로 황급히 끼어들었다. 왜 이래 이 형, 지금 취했어. 그러나 이석진은 막무가내였다. 과장님도 보셨죠? 이 자식이 건방지잖아요. 글쎄라니, 어디서 굴러먹던 못된 버르장머리를 여기 와서 함부로 써먹어. 건방진 자식 같으니라고. 너 잘난 체 하지 말란 말이야. 여차하면 주먹을 휘두를 기세였다. 하기석은 애써 눌러 참으면서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였다. 차제에 본때를 보여주고야 말겠다는 듯 그는 기어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개자식? 어디 다시 한번 짓거려봐. 서슬에 놀란 이석진이
대번에 꼬리를 살짝 내려 감았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눈 깜빡할 사이에 잿더리가 허공을 피익 날았다. 이석진이 날린 잿더리는 다행히 표적에서 빗나갔다. 하기석은 자신의 귀를 스쳐 지나간 잿더리가 맞은편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보았다. 수음이 가빠지면서 온몸의 피가 머리로 솟구쳤다. 이석진이 다음 동작으로 자기 앞에 놓여있는 술잔을 집어들고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선 하기석은 오른발을 들어 그의 머리를 짓이기듯 힘껏 걷어차버렸다. 이석진이 비명을 내지르며 나동그라졌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방범대원에 의해 파출소로 끌려가 당직 소장으로부터 창피 막심한 일장 훈시를 듣고 새벽 1시를 넘겨서야 그들은 겨우 풀려났다. 횡단보도 신호등 앞에서 이석진이 부어오른 눈두덩이를 만지며 하기석에게 응석 섞인 어투로 이렇게 말했다. 여기가 자꾸 시큰거리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자세히 좀 봐줘봐. 어째 갑자기 영화배우 뺨 처먹고도 남을 미남이 되어있는 기분인데 자네 눈에도 내 얼굴이 그렇게 잘나 보이나? 그래, 보기 좋은데 뭐. 기념삼아 사진 한 장 박아두는 것도 괜찮겠어. 누구 카메라 가지고 있는 사람 없나? 그러고 있는데 신호등이 바뀌었다. 그럼 나 먼저 갑니다. 서운배가 손을 들어 보이고 먼저 횡단보도를 건너갔다. 그의 꾸부정한 뒷모습을 하기석과 이석진은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서과장 정말 안 됐어. 이번에는 반드시 승진되리라고 믿고 있었던 눈치던데 아마 충격이 꽤 클 거야. 언제 기회 봐서 단둘이 조용히 만나 위로주라도 한 잔 사주라고. 알았어. 마침 빈 택시가 그들 앞에 와서 멈추었다. 이석진이 차에 오르기 전에 속삭이듯 이렇게 말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나는 하영한테 유감이 있었던 건 아니야. 유감은커녕 하영이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된 걸 마음속으로는 축하하고 있었어. 고마워. 하지만 당분간 신경 좀 써야 할 거야. 솔직히 말해 직원들 분위기가 심상찮거든. 특히 서과장한테. 내 말 알아듣겠지? 이튿날 아침 하기석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9시 5분 전에 회사에 도착했다. 그는 사무실로 들어서면서 그때까지 비어있는 이석진의 자리를 보았다.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자리만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서운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였다. 결제처를 든 유종민이 나타나서 비어있는 두 자리를 발견하고는 곧장 하기석에게 다가왔다. 저 사람들 오늘 결근인가요? 유종민은 이석진과 서운배의 책상을 턱으로 가리켰다. 하기석은 대답 대신 고개를 두어 번 끄덕였다. 무슨 연락도 없었어요? 아직 아무 연락도 못 받았습니다. 유종민은 눈살을 살짝 찌푸렸다.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한꺼번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결근을 했으므로 기분이 좋을 리는 없을 터였다. 정신상태들이 글러먹었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무 연락도 없이 멋대로 결근들을 해요? 집에다 연락들을 해봐요. 유종민은 하고 싶은 말을 참고 견디는 기질이 아니었다. 다혈질에다 직선적이었다. 그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다 말고 걸음을 멈추었다. 필요 없어요. 전화 걸지 말아요. 다이얼을 돌리던 하기석은 송수화기를 도로 얼른 내려놓았다. 그는 오전 내내
불안하고 우울했다. 사무실 문이 열릴 때마다 그는 혹시나 싶어서 곁눈질을 멈추지 못했다. 전화벨이 울릴 때도 그들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 아닌가 하여 긴장했다. 서운배의 경우라면 이래저래 기분이 안 좋아 집에서 하루쯤 쉬고 싶기도 하겠지만 이석진은 또 어찌된 노릇인가. 볼성사나운 주먹다짐을 벌였다고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분명 웃고 헤어지지 않았던가.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가기 직전이었다. 인터폰을 받은 사완아이가 수화기를 하기석에게 넘겨주었다. 약속 있나? 사장이었다. 아니, 없습니다. 그럼 이리 올라와. 이쪽 대답은 기다리지도 않고 인터폰이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입사일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비서가 열어주는 문을 통해 하기석이 사장실로 들어섰을 때 사장은 양쪽 팔을 뻗어 등받이 위에다 올려놓고 나른하게 기대 앉아 있다가 팔을 내리면서 자세를 조금 고쳐앉는 신용을 했다. 어서 오게. 입사하던 날 인사차 한 번 들른 일에 첫 방문이었다. 한꺼번에 10여 명을 몰아넣은 기획실 겸 총무부 사무실보다 더 넓은 방이었다. 사무실의 집기 역시 너무 으리으리해서 눈이 부셨다. 별일 없지? 하기석은 간밤에 일어났던 불상사를 문득 떠올렸다. 누군가가 사건의 전말을 날조하여 벌써 고해 바쳤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솟구쳤다. 사장한테 직접 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종민을 통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 유종민이나 사장이 이미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으면서 하기석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니다. 지난밤의 구타 사건이 아니라 어쩌면 그동안 은밀히 추진해온 안양공장 노동조합 결성 음모설이 누설된 것은 아닐까. 하기석은 이래저래 좌불안석이었다. 그러나 그는 일단 시치미를 떼었다. 별일 있을 것도 없지 뭐. 그래야지. 사장은 필요 이상으로 호탕하게 소리내어 웃었다. 점심이나 같이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은 진작부터 하고 있었지만 도무지 틈이 없었다. 그렇지 뭐. 하기석은 어물어물 대꾸는 하면서도 자신의 말투에 자꾸 신경이 쓰였다. 아무래도 어색했다. 어느 경우가 공적이고 또 어느 경우가 사적이란 말인가. 하기석은 그 구분이 애매했다. 물론 하나의 기준은 나름대로 마련해놓고 있었다. 회사 안에서의 일은 무조건 공적인 일로 간주한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단둘이 마주 앉고 보면 그 기준이 역시 애매하고 부자연스러웠다.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라는 막연한 존재로서만 대할 수 없는 것이 하기석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오던 오랜 말버릇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가 않았다. 우선 말끝마다 따라붙는 반말투가 그것이었다. 그것은 물론 사장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사장 자신이 하기석을 대할 때마다 한 번도 말을 높여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하부장, 응? 하는 일은 재미있어? 이제 한창 배우는 중이야. 열심히 해야지.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시키는 일이나 잘 보좌해드리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부터 모든 책임을 나 혼자 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신경 쓰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밤에 잠이 잘 안 와.
사장의 아버지인 김용갑 회장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였다. 하기석은 초상집에서 내리 사흘을 붙어 살았다. 취직 자리를 얻어내려고 친구에게 아첨한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우연찮게도 결과는 그렇게 되고 말았다. 너 요즘 놀고 있다면서? 우리 회사에 들어와. 너희 회사? 하기석은 피식 웃어버렸다. 싫어? 싫다기보다는 어쩐지 이상하잖아. 뭐가? 너는 사장인데 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너는 어디까지나 평사원이지.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는 하지만 사장 자리를 너한테 넘겨줄 수는 없잖니. 그건 그래. 하지만 그럴듯한 직책 하나는 줘야지. 하다못해 부장 자리 정도는. 물론 농담이었다. 까불지 마. 우리 회사가 변두리 구멍가게인 줄 아니? 일단 들어와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다져나가라고. 하여간 생각해보자.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그는 다시 생각하고 자시고 할 처지가 아니었다. 전 직장에서 노동쟁이에 앞장섰다가 파면당한 이래 이력서를 써들고 연줄이 닿는 곳은 죄에 찾아다녀 보았으나 번번이 허사였다. 저 자식은 조심하는 게 좋아. 학교 다닐 때부터 대목꾼으로 이력이 붙은 놈 아니겠어? 3살적 버릇 여든간다고 그 버릇 어디 가겠냐? 사회에 나와서도 지잘난 척하다가 스스로 모가지를 날린 놈이라고. 저 자식은 꽃밭 속에 집어넣어줘도 무슨 꼬투리를 잡아내려고 눈을 까디짓고 앞에 나설 못된 놈이라고. 그런 창란과 오해 속에서 무려 5년이나 빈둥거렸다. 돌이켜보면 그는 지난 5년이 악몽이나 다름없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달이 가고 해가 바뀌면 승진이 되고 따라서 저절로 월급도 오르게 마련인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는 너무 많아. 거의가 돌아가신 아버님과 연줄이 닿은 사람들이지. 나는 그게 불편해. 장기 근속자라 해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도태돼야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단 말이야. 장기 근속자가 많다는 건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회사가 그만큼 안정이 되어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자랑스러운 자산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사장은 단호하게 머리를 가로저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도 지금 자네가 한 말과 비슷한 말씀을 곧잘 하셨지. 하지만 그게 아니야.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요령들만 부릴 따름이지 일은 죽어라고 안 해. 땀을 뻘뻘 흘린다고 해서 반드시 열심히 일한다고는 볼 수 없지 않을까? 요령이 붙으면 굳이 땀을 흘리지 않아도 많은 일을 해낸다고. 이게 신입사원과 고참사원의 차이 아니겠는가? 말 잘했어. 그런데 고참사원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했다고 가정해보라고. 땀을 흘리지 않고 요령껏 일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굉장한 차이가 나지 않겠어? 그럼에도 다들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 나는 바로 이 점이 불만이야. 우리 아버지는 누구 못지않은 재벌 기업을 만들고도 남았을 뿐이야. 그런데 어째서 이 정도에서 머물렀는지 아니? 참모를 잘못 만난 때문이야. 과감하고 의욕적인 참모를 만났더라면 아마 지금쯤 굉장한 재벌이 돼 있을걸. 하기석은 입을 다물었다. 이번 인사이동은 우리 회사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일대 혁명이라 해도 지나칠 말이 아닐 거야. 모르긴 하지만 아마 꽤나 놀랐을 거야. 제거돼야 할 인물들은 일찌감치 제거돼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야. 참신하고 의욕적인 젊은 인재를 보다 많이 영입해서 활기찬 사풍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 돼.
내 뜻을 이해할 수 있겠지? 하기석은 가만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어떤 편이냐 하면 단번에 승부를 지으려는 지나친 의욕이 지금까지 잘 다져놓은 반상의 대세를 스스로 그르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그는 온몸으로 느꼈다. 회사 일에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말썽꾸러기가 있거든. 골치 아프게 신경 쓰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제거해버리라고. 그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사장은 다시 말했다. 서 과장은 어때? 서운배 씨 말이야.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총무부에서 문제 임무를 들라면 서운배 씨가 첫 손가락에 꼽히지? 하기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장이 사원들의 동태까지 일일이 파악하려고 드는 태도가 과연 바람직한 처사인지 하기석은 얼른 납득이 안 갔다. 사장이 겉보기와는 달리 매우 소심한 사람인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문득 머리를 스쳐갔다.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과 마주 앉아 있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었다. 하기석은 이 대면이 어쩐지 작고 어색하고 거북하게만 느껴졌다. 한마디로 미련한 사람이야. 아랫사람이 추월해서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면 이제 그만둬달라는 뜻으로 알아듣는 것이 과연 그렇게도 어려운 문제일까? 바닷가 솔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전동차 바퀴 구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어쩌면 그 두 가지 소리를 한데 버무린 듯한 기울림이 다시 시작된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가 보기에 사장은 무슨 말인가를 계속 짓거리고 있었다. 입모습이나 표정으로 보아 하기석에게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가 알아들은 마지막 한마디는 겨우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자네 지난 주말에 안양에 갔었나? 하기석은 당황하여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나 허사였다. 다시 기울림 현상이 일어나 그의 말을 더 이상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하기석은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는 것을 알아차렸다. 당황한 나머지 그는 지그시 눈을 감아버렸다. 마치 눈꼬리가 기묘하게 일그러지는 사장의 성난 표정을 무시하듯이 말이다. 퇴근 시간이 임박했을 때 하기석은 서운배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나 지금 운전에 와 있습니다. 술이나 한잔 하십시다. 그러나 술이나 한잔하고 헤어지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쯤 하기석은 얼마든지 짐작이 갔다. 그의 예상은 역시 빗나가지 않았다. 나는 28살에 이 회사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무려 18년을 근무했습니다. 말하자면 내 인생의 황금기를 모두 이 회사에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제한 서운배는 자신에 대한 회사의 부당한 대우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털어놓았다. 돌아가신 회장님께서 늘 강조하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회사가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히면 모든 재산을 사원복지기금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언하던 그 말씀 말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믿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구멍가게에 지나지 않던 회사는 손꼽히는 재벌급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제 겨우 전셋집을 면한 정도입니다. 나나 내 아내가 못나서 살림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 모양이 이 꼴로 된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우리 부부는 여느 부부들 못지않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는 자기 이익에만 눈이 어두운 한 악덕 기업의
가머니설에 속아 살았습니다. 물론 내가 못나서 저지른 어리석은 바보짓이었다는 자책도 없지 않습니다. 이 회사와 더불어 18년이나 살아온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누워서 침 뱉기인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하영도 내 입장에 대해 보면 지금의 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고 견뎌온 나한테 이 회사에서 어떤 보답을 해주었습니까? 너무 잘 참고 견디어왔다는 보상으로 하루아침에 모가지를 날린 겁니다. 모가지를 날리다니요? 하기석은 깜짝 놀라 반문했다. 서운배는 씁쓸한 미소를 입가에 띄어 보였다. 그는 앞에 놓인 술잔을 비우고 그 잔을 하기석에게 건넸다. 나는 과장으로 승진한 지 벌써 9년째예요. 그러나 이 정도의 불만은 얼마든지 참아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참고 견디는데 이력이 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하영의 부장 승진이 문제가 됐습니다. 나이살이나 먹은 사람으로서 따뜻한 격려와 축하 인사는 못하더라도 시기나 질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양식쯤은 나도 갖춘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수하에 있던 하영을 바로 내 머리 위에다 올려 앉히는 저희가 과연 무엇이겠어요?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기석은 낮에 사장이 하던 말을 상기했다. 아랫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오르면 이제 그만둬달라는 뜻으로 알아듣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울까 하고 중얼거리던 바로 그 말이었다. 후속 조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시지요. 하나마나한 소리를 힘없이 뇌까리자니 하기석은 마치 불에 댄 것처럼 공연히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니요. 너무 많이 참아왔기 때문에 끝내는 이런 모욕과 수모를 당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더럽고 치사해서도 그만두어야지요. 그만두는 것이 능사는 아닌 줄로 압니다.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끝까지 눌러앉아 계시면서 싸워 이겨야지요. 싸워 이긴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희죽 비웃는 듯한 묘한 웃음을 입가에 떠올리며 서운배는 힘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기석은 곰곰 생각해 보았다. 서운배로 말하자면 내일 모레가 50줄로 접어드는 나이였다. 20대나 30대라면 또 모르겠지만 늙음하게 이력서를 써들고 이리저리 직장을 찾아 헤매는 그의 처량한 몰골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하기석의 머리에서 끝내 떠나지 않았다. 나는 우연한 기회에 하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 시절과 전에 다니던 직장 관계를, 그리고 근자에 들어와 하영이 안양공장 근로자들과 자주 어울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차마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박수를 보내고 있었지요. 따지고 보면 진작 결성되었어야 할 노동조합이 아니겠습니까? 꼭 성공하기를 빌겠습니다. 하지만 매사 조심하십시오. 내가 알기로 회사 사람들이 하영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운배는 정상적으로 출근했으나 이석진은 아무 연락도 없이 그 이튿날도 결근이었다. 혹시 무슨 연락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 장기목, 양호일에게 물어봤지만 그들 역시 아무도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는 대답들이었다. 유종민의 불벼락이 떨어진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 친구 오늘도 결근이야?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였다. 연락 없었어요?
이번에는 하기석을 향해 정면으로 물었다. 하기석 역시 대답 대신 잠자코 눈길을 내려 깔았다. 왜들 이러는 겁니까? 여기가 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그만인 싸구려 시장판인 줄 아세요? 여전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화풀이는 미상불 서운배에게로 날아갔다. 서 과장. 네. 서운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제 어째서 결근을 했지요? 아무 연락 없이 결근을 했으면 오늘 출근하자마자 어제는 뭐가 어떻게 돼서 회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고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으나 서운배의 태도는 누가 보더라도 불손하게 짝이 없었다. 하루쯤 결근한 걸 가지고 아침부터 뭘 그리 딱딱거리냐는 식의 반발이 그의 모로 치켜뜨는 눈동자에 여실히 드러나 있었다. 유종민은 어이가 없었다기보다는 조금 황당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미안합니다. 네. 그거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명색이 과장입니다. 직원들 보는 앞에서 꼭 이런 식으로 모욕을 줘야 하겠습니까? 서운배는 유종민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유종민은 뜻밖의 반격에 약간 질리는 눈치였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았다. 유종민은 눈꼬리를 곤두세우고 입을 앙다물었다. 서 과장. 네. 나 좀 봅시다. 유종민은 획 돌아서서 실장실로 들어갔다. 실장실은 사무실 한쪽 편에다 칸막이를 해서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서운배는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꼭지를 노골적으로 쏘아보았다. 나 좀 봐.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먹겠군. 서운배는 실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기세로 보아서는 마땅히 외마디 고함쯤 한두 가락 흘러나올 법도 했는데 어째선지 실장실로부터는 아무 소리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조용해도 너무 조용했다. 모두들 일손을 놓고 실장실을 흘끔거렸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그 어떤 조짐도 사단도 끝내 일어나지 않았다. 두 사람의 회합은 무려 1시간이나 끌었다. 그리고 유종민이 먼저 사무실을 나가고 조금 있다가 실장실에서 나온 서운배는 말없이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았다. 그렇게 밖으로 나가버린 유종민은 퇴근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니다.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연락은 왔다. 하기석이 그 전화를 받았던 것이다. 별일 없지요? 네. 나 조금 있다가 들어갈 테니까 늦더라도 기다려줘요.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다. 다정한 것도 냉담한 것도 아닌 묘한 목소리였다. 6시가 넘어서자 직원들은 하나둘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하기석은 양손으로 이마를 받친 채 움직이지 않았다. 하 선생님. 네? 하기석은 이마를 들었다. 퇴근 준비를 마친 민세영이 자기 자리에 앉은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젠 부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자꾸 실수를 하는군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괜찮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요즘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렇게 살벌하죠? 하기석은 대답 대신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맞받았다. 서로 잡아먹을 기회만 노리는 사람들 같아요.
제가 잘못 보았나요? 하기석은 먼저 그녀의 시선을 피해버렸다. 그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혼자 있고 싶었다. 아마 무슨 좋지 못한 일이 있을 거예요, 부장님. 그녀의 말에 그는 도로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인가요? 그녀는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출입문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출입문 손잡이를 잡은 그녀가 몸을 돌려 세우면서 말했다. 그러고 보니 여태 축하 인사도 못 드렸네요.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제 그 넓은 사무실에는 하기석 혼자 남아있었다. 그는 천천히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는 조금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도로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나 그는 조금 있다가 다시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이석진의 부인이었다. 여기 회사입니다. 이 형 집에 계십니까? 병원에 가셨습니다. 캥기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인가. 하기석은 그녀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저기가 묻어있다고 느꼈다. 어디가 어떻게 되었기에 병원에 가셨느냐고 정중히 문안부터 드려야 했지만 하기석은 입술이 얼어버렸다. 알겠습니다. 또 연락드리지요. 그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주면서 자신도 모르게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당장이라도 이석진의 집으로 찾아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다.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되었기에 출근을 못할 정도란 말인가. 제 발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 전에는 출근을 하지 않겠노라고 버티고 있는지도 몰랐다. 상대가 그렇게 야박하게 나온다면 그 소행이 괘씸해서도 하기석은 일부러 찾아가 사과하는 따위의 비굴한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다. 유종민은 7시가 넘어서야 겨우 회사에 나타났다. 아니, 여태 퇴근하지 않았어요? 퇴근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했던 말을 그는 까맣게 잊고 있는 듯 했다. 하기석은 어처구니가 없어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먼저 퇴근하기도 난감했다. 그는 자기 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30분은 좋게 기다렸을까? 실장실에서 나온 유종민은 말없이 하기석을 바라보았다. 늦게까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따위의 사과말은커녕 마치 달갑자는 사람을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처럼 다소 떨떠름한 표정을 그는 지어 보였다. 그는 출입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출입문 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춘 유종민이 돌아서서 물었다. 나한테 특별히 할 말이라도 있는 건 아니지요? 그는 전주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전말을 그에게 털어놓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유종민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는데 그때 유종민은 벌써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서두르는 그의 태도로 보아 간단한 한두 마디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면 아예 말을 꺼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없습니다. 그래요? 유종민은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띄어 보였다. 상대방의 가슴을 빤히 들여다보면서도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 일부러 속아주는 노련한 수사관의 꾸민 눈빛과 흡사하다고나 할까. 하기석은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올가미에 목을 들이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죄수처럼 치를 떨었다. 저 실장님, 바닷가 솔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전동차 바퀴 구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어쩌면 그 두 가지 소리를 한데 버무린 듯한 기울림에 그는 사로잡혔다. 그가 지그시 감았던 눈을 다시 떴을 때 유종민은 그의 눈앞에서 사라진 뒤였다. 우려하던 사단이 기어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서운배와 이석진뿐만 아니라 장기목과 양호일과 김인식도 함께 결근이었다. 그들은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민세영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거 보세요. 제가 뭘 했어요. 조만간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고 말씀드렸지요. 못 들은 척 태연하게 외면했지만 하기석은 가슴속에서 마른 장작이 활활 불타고 있었다. 무슨 죄를 지은 사람처럼 어깨를 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스스로의 어색한 태도에 그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승진을 하기 위해 특별히 청탁을 하고 다니지도 않았다. 유종민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매달려 아첨한 적도 없었고 사장한테 빌붙은 적은 더더욱 없었다. 그렇다면 역시 이석진에 대한 구타 사건이 원인인가? 그러나 그 문제만 해도 그렇다. 처음부터 시비를 걸어온 장본인은 이석진이었다. 재떨이까지 날리며 덤벼들지 않았던가. 하기석은 자신의 응수를 두고 정당방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책임의 소재는 결과적으로 그에게 떠넘겨지는 다음 수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장이 찾는다는 비서실의 연락을 받고 그가 급히 사장실로 올라갔을 때였다. 사장과 마주 앉아있던 유종민이 그를 가차없이 추궁하기 시작했다. 하부장. 네, 실장님. 기획실 직원들의 집단 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부장은 알고 계시지요? 하부장이 술을 마시고 취중에 이석진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해서 심한 상처를 입혔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하기석은 더 뭐라고 말을 잇지 못하고 자꾸 더듬거렸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할지 난감하기 짝이 없었다. 게다가 유종민은 그의 말을 자세히 들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내막을 잘 몰라서 뭐라고 추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요컨대 하부장은 수하 직원을 구타한 못된 직장 상사가 되었어요. 내 말이 맞지요? 하기석은 구구한 변명을 애써 늘어놓고 싶지 않았다. 경위야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던 사장이 그때 가볍게 혀를 찼다. 안타깝다기보다는 황당해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는 그런 몸짓이었다. 유종민이 말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하부장은 잘못은 없어요. 술 마시다 보면 취하기도 하고 취하다 보면 언쟁도 벌어지게 마련이고 언쟁이 심해지면 주먹다짐도 벌어지는 거지요. 저들의 소행이 괘씸해서라도 모두 해고시켜버려야 옳겠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는 일이고. 천장에다 눈길을 받고 있던 사장이 그 순간 언성을 높여 말했다. 아니야, 그게 아니지. 이번 일은 우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니야. 어제 오늘 집단으로 결근한 5사람 모두 해고시켜요. 그러면 그렇지. 사장의 비호에 고무된 하기석은 마치 백만대군의 응원을 받기라도 한 듯 의기양양한 기분이었다. 그건 너무 가혹하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유종민이 이 일을 제기했으나 사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 저들은 하부장의 승진을 두고 시기하고 있어요. 이건 명백한 하극상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장님.
그가 보기에 유종민은 어떤 교활함이 뒤섞인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랬다 저랬다 표변하는 유종민이 하기석은 많이 못마땅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이 없지.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저들 5명 모두 사직서를 받아내도록 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가 원하는 현명한 수습책이 아니었다. 백만대군의 응원을 받은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사장의 비호에 마냥 의기양양해지고 싶은 치사한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 차라리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진심이기도 했고 진심이 아니기도 했다. 5명의 시체를 딛고 혼자 살아남겠다는 욕심은 버려야 한다는 대의 명분으로 보면 그 말은 진심 쪽에 더 가까웠다. 그러나 그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 자기가 사직을 하겠다고 나서면 나머지 5명의 직원도 살려야 한다는 쪽으로 사장의 생각이 기울어질 것이라는 계산을 그는 하고 있었다. 하부장이 왜 사직을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유종민은 말도 안 된다는 듯 펄쩍 뛰었다. 그러나 하기석은 뭔가 어색한 게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까닭을 찾아내지 못해 답답증이 나는 기분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명색이 부장이라는 사람이 수하 직원 5을 해고시키고 혼자 살아남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부장으로서 마땅히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건 하부장 말이 옳아. 사장은 말했다. 하지만 사장님. 그러나 사장은 손을 들어 유종민의 다음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자기가 해야 할 말을 알았다는 듯이 한마디 한마디에다 힘주어 말했다. 저들 5을 한꺼번에 다 해고시킨다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많아. 저들이 만약 계속 집단행동을 획책한다면 그렇잖아도 무슨 트집을 잡지 못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공장 종업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 점은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기석은 자신있게 말해놓고 내심 아차 후회했다. 그는 노동조합 설립에 앞장선 안양공장 종업원 대표들과 시내 모처에서 은밀히 만나서 그들이 요청하는 약간의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었다. 사장이 안경 너머로 그 순간 약간 사납기도 한 야릇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늘한 냉기가 비집고 드는 듯 했다. 유종민이 말했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하부장 말이나 사장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부장이 당분간 집에서 쉬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 말은 회사를 그만두라는 뜻이 아니라 이번 사태가 원만히 처리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라는 뜻이지요. 그 말을 사장이 냉큼 받아 챙겼다. 하부장. 네, 사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나는 하부장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할 생각이야. 엎었다 뒤집었다 치고 빠지는 2사람의 현란한 얼렁수에 얼이 빠지고 주눅이 든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직한다는 밀담의 원칙에 그는 기어이 동의하고 말았다. 미심쩍은 점이 없지는 않았지만 기왕이면 입장을 분명히 한답시고 하기석은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써서 유종민에게 맡겨놓고 이튿날부터 회사 근처로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하기석은 복직되지 않았다. 그런 어느 날 탁골공원 앞을 지나가는데 우연히 이석진과 딱 마주쳤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상대방을 알아보았을 때 하기석은 반가운 사람을 보는 것 같기도 했고 차갑게 외면을 해야 하는 사람을 보는 것 같기도 했는데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얼른 분간이 안 가서 어물거리는 사이에 그만 두 사람은 누구도 피할 수 없게 기어이 마주서고 말았다. 어정쩡한 태도이기는 했지만 이석진도 그를 끝내 모른 채 외면하지는 못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거울을 들여다보자니까 한심 무아지경이더군. 얻어맞은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있더라고. 에라 모르겠다. 들어누워 버렸지. 하루쯤 쉴 작정이었어. 하루 쉰다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바로 그 이튿날 새벽이었어. 서 과장이 우리 집으로 득달같이 들이닥친 거야.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푹 쉬라는 밀명을 가지고 말이야. 필요하다면 병원에 입원해도 좋고 못하면 고소를 해도 괜찮다는 말까지 보태더군. 여기에는 필경 무슨 피치 못할 함정이 있겠구나 싶어서 이것저것 캐물어 보았더니 놀랍게도 사실은 그게 모두 사장님의 특별 지시라는 거야. 사장님이 왜 그런 음험한 책략을 꾸며냈는지 나로서는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당사자인 하영은 혹시 무슨 짐작가는 일이라도 있는가? 하기석은 눈앞이 희끄물에 흐려지면서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고 등골이 구겨지는 나른한 현기증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바닷가 솔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자동차 바퀴 구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어쩌면 그 두 가지 소리를 한데 버무린 듯한 예의 그 귀울림이 되살아났던 것이다. 하기석은 귀울림을 먹게 하려고 가만히 숨을 내쉬면서 침착하게 지그시 눈을 감아보았다. 그러나 이게 어찌된 노릇일까? 마땅히 멎어야 할 귀울림이 전보다 더 맹렬하게 양쪽 귀를 어지럽히고 있었다.